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여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15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집에는 사람 소리가 사라졌고 남은 건 벽에 걸린 시계 소리뿐이었다. 틱, 틱. 여보, 오늘도 시간이 참 안 가네. 나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사줬던 시계였다. 그날도 나는 경비 대타를 맡아 낯선 행사장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한 여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십니다. 길 비키세요. 재벌 회장.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그 여성이 연단 위에 서자 행사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그때 그녀가 손목을 들어 올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시계는 내 손목에 있는 것과 완전히 같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당신인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 15년 후 재벌이 된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시계 소리만이 친구가 된 날들. 아내가 사라진 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텅 비어갔다. 사람이 없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처음 며칠은 아내가 곧 돌아올 것 같았다. 늦은 밤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나는 점점 기다리는 법을 잊어갔다. 아내는 어느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출근한다고 금방 올 거라고 늘 하던 말만 남긴 채였다.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연락은 닿지 않았다. 처음엔 사고가 난 줄 알았다. 병원을 돌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사망 처리라는 말을 들었다. 시신이 없어도 절차상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내 귀를 스쳐 지나갔고 나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장례식은 너무 빠르게 끝났다. 관은 비어 있었고 나는 끝까지 그 안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시계 소리였다. 틱, 틱. 그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마치 집안의 유일한 생명처럼 끊임없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다. 아내가 옆에서 숨 쉬는 대신 시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같았다. 아침이 되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가 앉던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괜히 그 자리를 피해서 앉기도 했고 어느 날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기도 했다. 아내가 쓰던 컵은 치우지 못했다. 서랍 속 손수건도 그대로였다. 정리하면 정말로 아내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점점 말을 잃었다. 집중을 못한다는 말이 돌아왔고 나는 퇴직을 선택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하루는 더 길어졌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었다. 대신 시계 소리는 점점 더 친숙해졌다. 생활은 빠듯해졌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고 나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 밤마다 건물을 지키며 서 있으면 시계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그 소리는 마치 나에게만 들리는 신호 같았다. 아내가 사라진 뒤 사람들의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15년이 흘렀다. 나는 늙었고 집은 더 낡았고 시계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다. 그 시계는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것이었다. 무리해서 샀다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이건 고장 나도 버리지 마. 시간은 다시 오니까. 그 말이 그때는 아무 의미 없게 들렸는데 아내가 사라진 뒤 자꾸 떠올랐다. 나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 하루하루는 비슷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날도 나는 경비 대타를 맡아 평소와 다른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장소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손목에 남은 시계가 왜 아직도 멈추지 않았는지 곧 알게 된다. 재벌 행사장에 가게 된 이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들린 건 시계 소리였다. 틱, 틱. 나는 습관처럼 손목의 시계를 한번 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원래 서기로 했던 경비 근무도 전날 밤 취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생각을 하니 괜히 더 공허해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번호였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경비 반장의 번호.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태타 근무를 부탁했다. 오늘 하루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행사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낯선 장소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집에 혼자 남아 시계 소리만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행사 장소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다. 평소라면 근처에도 가볼 일 없는 곳이었다. 정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무전기를 든 직원들, 차에서 내리는 차량 행렬. 나는 경비 조끼를 입고 지정된 위치에 섰다. 그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큰 관심이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동선을 지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서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장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투도 한층 낮아졌다.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곧 도착할 것 같은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무전기 너머로 속삭이듯 오가는 말들을 들었다. 회장님 도착 예정. 동선 다시 확인.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됐다. 나는 그 회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일일 뿐이었다. 잠시 후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었고 주변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검은 차량이 천천히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괜히 자세를 고쳐섰다. 그때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화려하지 않았다. 과하게 꾸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는 그 여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익숙한데 낯선 느낌.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괜한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 여성을 따라갔다. 행사장 안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자 나도 지정된 위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여성은 연단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하자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경비는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연단 위에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던 순간 그녀의 소매가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시계가 보였다. 그 순간 내 숨이 멈췄다. 그 시계는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다. 색, 디자인, 줄의 마모까지 내 손목에 있는 시계와 완전히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손목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연단 위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우연이다. 같은 시계일 뿐이다. 세상에 같은 시계가 하나뿐일 리 없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시계 소리는 그 순간에도 또렷이 들리고 있었다. 틱, 틱.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다. 왜 저 여자의 손목에 그 시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불안해지는 걸까? 그날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 인생이 그날을 기준으로 갈라질 거라는 예감만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시계를 본 순간 기억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시계를 본 순간 나는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경비로 서 있었다. 움직이면 안 되는 자리였다. 표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도 나는 나도 모르게
손목을 붙잡았다. 내 시계가 있는 손목. 아내가 사준 그 시계가 있는 손목. 여자가 연단 위에서 손을 들 때마다 그녀의 시계가 빛을 받았다. 빛이 반사되는 각도까지. 너무 익숙했다. 나는 몇 번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연이다. 같은 시계일 뿐이다. 세상에 똑같은 디자인이 얼마나 많겠냐. 하지만 내가 속일 수 없는 게 있었다. 세부의 마모.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작은 스크래치. 시계줄 안쪽에 달아 생긴 옅은 색 변화. 그리고 다이얼 안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 아내가 사준 그 시계는 새 것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함부로 찰 수 없어서 더 조심히 다뤘는데도 세월은 남았다. 그런데 연단 위의 시계도 세월이 남아 있었다. 새로 산 시계가 아니라는 증거. 누군가 오래 간직한 시계라는 증거. 그걸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문이 하나 열렸다. 열면 안 되는 문. 열어서는 안 되는 문. 나는 그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시계는 흔한 모델일 수도 있다. 그 여자는 우연히 같은 걸 찾을 수도 있다. 아내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행사는 계속 진행됐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사회자는 다음 순서를 안내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오직 시계 소리만 들렸다. 틱, 틱. 그 소리가 내 귀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행사 도중 나는 몇 번이나 연단 위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경비의 본능이 나를 붙잡았다.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눈을 마주치면 괜히 오해가 생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두려웠다. 정말로 그 얼굴이 내가 아는 얼굴이면 어떡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연단 아래로 몰렸다. 축하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 악수를 하려는 사람들. 경비팀은 더 바빠졌다. 동선을 정리해야 했고 통제선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의 임무는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눈은 자꾸만 그 여자의 손목을 찾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스스로를 다잡았다. 정신 차려라. 너는 내일이나 해라. 하지만 한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사라진 날을 떠올렸다.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준비를 했다. 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해두고 싱크대에 물을 잠그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정리했다. 그리고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끝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사갈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경찰은 실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며칠 뒤 사망 처리라는 단어가 그 뒤를 따라왔다. 나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했다.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 그런데도 사회는 그렇게 굴러간다고 했다. 절차가 그렇다고 했다. 그 절차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사망자의 유족이 되었다. 그리고 아내는 사망자가 되었다. 나는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마음을 접어버렸다.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그 사실을 그냥 어딘가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이 열렸다. 연단 위의 여자가 내가 밀어넣었던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여자는 대기실 쪽으로 이동했다. 주변에는 수행원이 붙었고 보안 인력이 동선을 정리했다. 나는 멀리서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따라가야 하나? 확인해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내가 확인한다고 무슨 답이 나올까? 내가 확인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망가질까? 그 고민을 하던 순간 내 발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갔다. 나는 스스로를 말렸다. 지금은 근무 중이다. 무모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하지만 그때였다. 누군가가 부딪혀 내 손목이 살짝 드러났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시계를 만지려 손을 올렸다. 그 작은 동작이 결정적이었다.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쪽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확신했다. 지금 나를 봤다. 그 느낌은 이상했다. 눈이 마주친 건 아닌데 마치 누군가가 내 존재를 정확히 알아챈 것 같은 느낌. 나는 얼어붙었다. 그 여자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다. 그리고 그녀가 손목을 한번 정리하듯 쓸어내렸다. 그 동작이 내 기억 속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내는 긴장하면 항상 손목을 쓸었다. 별 의미 없는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이 오늘 내 눈앞에 있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가능성이 자라기 시작했다. 가능성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확신보다 더 잔인한 게 가능성이다. 확신이면 울고 끝낼 수라도 있는데 가능성은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속 끌고 간다. 근무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심장이 계속 뛰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다시 시계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계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것 같았다. 틱, 틱. 그 소리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근무를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모든 걸 잊으려 할 것이다. 그게 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잊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왜 나는 15년 동안 시계 소리만 친구로 살았을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 시간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일도 그곳에 가보자.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확인하자. 확신이든 절망이든 이제는 끝을 봐야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벽시계를 바라보는데 시계 소리가 처음으로 무섭게 들렸다. 틱, 틱. 마치 내가 감춰두었던 시간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 소리가 들렸다. 틱, 틱. 늘 듣던 소리인데도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소리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 있었다. 초라한 셔츠, 거칠어진 손. 내가 무엇을 기대하나? 그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기대하는 건 기적이었다. 그런데 기적은 내게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호텔 쪽으로 향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시계 소리만 들으며 살 것 같았다. 나는 그날도 대타 근무를 요청했다. 무리해서라도 서고 싶었다. 경비 반장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결국 허락했다.
같은 호텔, 같은 행사장. 나는 전날과 비슷한 위치에 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우연일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날과 똑같은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졌다. 회장님 도착 예정. 동선 다시 확인.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이번엔 얼굴을 보았다. 멀리서부터. 나는 그녀의 윤곽을 보았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멈추면 주변도 멈췄다. 그런데 그 강함 속에 내가 아는 어떤 부드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심장은 더더욱. 행사가 시작되고 그녀가 연단에 올라 서류를 넘기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녀의 손짓이 아내와 닮아 있었다. 말하는 박자, 숨을 고르는 습관, 시선을 한 번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드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닮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손목을 들어 올렸다. 그 시계.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날 즈음 나는 결심했다. 오늘 놓치지 말자. 나는 근무 중이라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동선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다가 한 번씩 흐트러지는 순간. 그 순간을 노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몇 걸음 옮겼다. 그녀가 이동하는 길목엔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 축하를 말하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 사진을 부탁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었다. 나는 15년을 기다렸다. 그 생각이 내 발을 움직였다. 그녀가 대기실 입구 앞에 섰다. 수행원들이 키를 막고 사람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 틈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섰다.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정장도 없고 명함도 없고 이 자리에서 내밀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바로 내 쪽이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강한 표정이 무너졌다.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놀람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인이 보였다. 나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내가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나를 확인하던 표정. 아내가 내 목소리를 멀리서 들었을 때 나를 찾던 표정. 그 표정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떨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작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내의 웃음,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손, 아내가 내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던 순간 내 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표정을 다잡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사람은 정말 놀라면 연기부터 한다. 세상은 그만큼 잔인하니까. 그녀는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짧게 말했고 수행원이 내 쪽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절망했다. 아니구나. 내가 미친 거구나.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려는 순간 한 수행원이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했다.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왜? 수행원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내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초라한 경비복 차림의 노인이 VIP 동선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발끝이 떨렸다. 그런데도 나는 따라갔다. 대기실 앞에 서자 수행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한 발을 안으로 들였다. 그곳엔 그 여자가 있었다. 아까까지 연단 위에서 수백 명을 내려다보던 사람, 재벌 회장이라 불리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보자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5년 동안 나는 수백 번 이 장면을 상상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말은 전부 사라졌다. 그녀는 내 손목을 보았다. 내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 눈빛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를 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나를 불렀다. 내 이름을.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내 눈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르겠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15년을 시계 소리만 들으며 살았다. 나는 매일 밤 아내를 불렀다. 그런데 아내가 내 앞에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내 어깨를 만지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 손이 떨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은 기적이 아니라 상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왜냐하면 살아있었다는 건 반가운 일인 동시에 왜 그랬느냐를 묻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곧 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살아있었다는 사실보다 왜가 먼저 나를 무너뜨렸다.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목에 걸린 것처럼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15년 동안 나는 매일 마음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실제로 나오자 세상이 낯설어졌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아내였던 사람을. 그녀는 재벌 회장이었고 나는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그 간격이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내 손목을 보았다. 그 시계가 아직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틱, 틱. 그 소리가 마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켰다. 말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고르고 또 멈췄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라면 이 사람도 15년 동안 무언가를 견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나만의 지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시렸다. 나는 결국 한 문장을 힘겹게 꺼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왜였는지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감정이 묶여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아주 잠시, 회장이라는 사람의 껍질이 벗겨진 것 같았다. 그 순간에 아내는 내가 알던 그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15년 전 아내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일상적인 사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비밀. 그 비밀은 돈과 권력이 얽힌 어두운 이야기였고,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아내는 감시당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누군가 자꾸 뒤를 밟는 것 같고, 전화가 이상하게 끊기고,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이 괜히 한 번씩 아내를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 일이 하루 이틀 반복되자 아내는 자기 탓으로 돌리려 했다고 했다. 피곤해서 그렇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다. 하지만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아내가 퇴근길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던 날 누군가가 뒤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강한 힘이었다. 낯선 손이었다. 아내는 놀라 몸을 돌렸고, 그 사람은 아내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고 했다. 조용히 살아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고 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나였다고 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내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나를 지키려고 사라졌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해서였는지는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람은 사라질 때마다 자기만의 이유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 아내는 그 이후로 더 큰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협박 전화, 낯선 사람의 방문, 주변 지인들에게 흘러나오는 소문. 그들은 아내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려 했고, 아내는 내가 그 일에 휘말리는 걸 막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죽은 사람이 되기로.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위협할 필요도 없다. 아내는 그 방식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내가 말하는 것들은 너무 거대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무너뜨린 건 다른 부분이었다. 죽은 사람으로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남편이 무너진다는 걸 아내는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는 정말 몰랐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15년 동안 아내를 찾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아내가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내는 살아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15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견딘 시간은 무엇이었나? 내가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나? 내가 버틴 삶은 무엇이었나? 아내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했다. 그 시계를 보면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 시계를 보면 내가 떠올랐고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그 말이 나를 조금 흔들었다. 아내도 나처럼 어떤 외로움을 견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모든 말이 이해해달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해는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조금씩 이야기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름도 신분도 배경도 그저 사라진 사람. 아내는 해외로 나갔다. 연락을 끊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연결을 끊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 아내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잔인했다. 나는 아내에게서 생존의 논리를 들을 때마다 내 15년이 점점 더 외로운 시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빌, 청소, 서류 정리, 식당 일, 그리고 조금씩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였다고 했다. 아내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다. 숫자에 강했고 사람의 흐름을 읽었다. 나는 그걸 일상에서만 봤지. 그게 세상에서 통할 능력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아내는 그 능력으로 살아남았고 기회를 붙잡았고 점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비밀과 얽힌 사람들과 다시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그때 아내는 숨기만 하는 삶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숨으면 언젠가 또 도망쳐야 한다. 도망치면 끝내는 모든 걸 잃는다. 그래서 아내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아내는 소박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 소박함이 좋았다. 그런데 내 앞의 사람은 재벌 회장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계속 시계를 바라보았다. 틱, 틱. 나는 그 소리로 현실을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당신을 부른 건 우연이 아니라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고 당신을 찾아오는 날을 계속 준비해 왔다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되돌려 놓고 싶다고. 그 말에서 나는 또 흔들렸다. 되돌려 놓는다. 마치 내가 잃은 15년이 어떤 돈과 권력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15년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아내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왜 한 번도 소식이 없었냐고. 왜 내가 무너지는 걸 그냥 두었냐고.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15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아내는 조용히 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준비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험한 세계로 나를 끌고 갈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틱, 틱. 시계 소리는 그때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조용한 신호처럼 들렸다. 그녀가 남긴 문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아내가 내민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을 텐데 내 손에서는 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다. 아내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결의도 어쩌면 각오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하자 나는 이 봉투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건 선택을 요구하는 물건이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문서와 재무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법률 용어, 계약 조항, 숫자들. 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내 눈에 분명히 들어왔다. 지분 이전, 상속, 퇴표 권한. 나는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이 문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기쁨으로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이냐고 묻고 싶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이런 걸 내미느냐고. 아내는 그 질문을 미리 예상한 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그녀가 쌓아온 것들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왔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넘겨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처음부터 나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기다린 게 아니라 버텼다고 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내가 버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그 문서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되돌림이라고 했다. 15년 동안 내가 잃은 것들, 잃어버린 선택들, 포기했던 가능성들, 그걸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했다. 나는 문서를 다시 보았다. 그 안에는 아내가 소유한 여러 회사의 지분과 그 지분이 특정 조건에서 내게 이전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내가 전면에 나설 것.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아내는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견뎠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맞서지도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그 자리에 내가 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경비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조용히 서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전면에 나선다는 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과 같았다. 아내는 당신은 원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아내가 쌓아온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15년 전 아내를 위협했던 사람들, 그 배후에 있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간을 들였고 증거를 모았고 판을 짰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 마지막 단계에는 공식적인 얼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이상 숨은 사람이 아니라 드러난 사람이. 아내는 그 역할을 내가 해주길 바랐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인생 역전이 아니었다. 이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다. 왜 당신이 직접 하지 않느냐고.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는 너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도망자의 얼굴, 거래자의 얼굴, 승자의 얼굴. 이제는 어느 얼굴도 자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하나의 얼굴만 있다고 했다.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얼굴, 기다린 얼굴. 그 말이 내 마음을 세게 때렸다. 나는 문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내는 이 선택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과거를 캐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선택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서는 내가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아내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아내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나는 봉투를 닫았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부부도 회장과 경비도 아니었다. 그저 1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벽시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틱, 틱.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혼자 남은 시간의 소리가 아니라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문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걸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걸 거절하면 나는 다시 시계 소리만 친구로 살아갈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마치 내 대답을 재촉하는 것처럼. 이름이 불린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놓인 문서 봉투가 보였다. 벽시계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틱, 틱. 마치 결정을 재촉하듯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문서를 다시 꺼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다. 이해하려고 읽었다기보다 버티려고 읽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늙어갈 수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이 된다. 그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나는 평생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뒤에서 돕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참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서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문득 15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다. 아내를 잃고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시간, 그저 하루를 버티는데 모든 힘을 쏟았던 시간.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 위에 무언가를 얹을 수는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봉투를 덮고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그 시계를 채워주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아내는 내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언젠가 당신 차례가 올 사람이야. 그 말이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속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나는 짧게 말했다. 해보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 고맙다는 말에는 사랑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어쩌면 안도도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사람들, 아내의 비서, 아내의 법률팀이 차례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 했다. 회의실, 서류, 전략, 대응. 그 모든 것들이 내겐 낯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이 돈이나 지분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벌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며칠 뒤 공식 석상에 나와 함께 나타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몸이 굳었다. 공식 석상, 사람들의 시선, 카메라, 질문. 나는 경비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아내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 그 말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행사 당일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낯선 정장을 입고 낯선 넥타이를 매고 낯선 얼굴을 한 채 서 있었다. 거울 속 노인은 여전히 늙어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등을 조금 더 펴고 있었고 눈에 이상한 단단함이 들어 있었다. 아내가 내 옆에 섰다. 그녀는 내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당신 괜찮아 보여. 그 말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이
내게 신호를 보냈다. 괜찮다.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연단 앞으로 걸어갔다. 사회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아내의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다음 말을 꺼냈다.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15년 동안 아무도 크게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발이 굳었다. 하지만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디뎠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연단 위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은 이미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순간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15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외로웠던 시간, 버텼던 시간, 시계 소리만 듣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상한 평온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 그날 나는 노인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나의 과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뒤집힌 날 나는 처음으로 시계 소리를 잊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카메라는 계속 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귀에 들리던 그 익숙한 소리, 시계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내는 내 옆에 서서 사람들의 질문을 차분히 받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실감했다. 그 길 위에서 아내는 나를 떠올렸을까? 아니면 떠올릴 여유조차 없이 살아남아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팠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손목을 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틱, 틱. 그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쉽게 들렸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해야 하는 일, 버텨야 하는 하루, 넘겨야 하는 밤들만
있었을 뿐이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잠시 내리지 않았다. 이 집은 내가 혼자로 살던 집이었다. 시계 소리와 침묵으로 채운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그날 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잃은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고 아내는 자신이 감춰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기자, 임원, 변호사, 그리고 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 그들은 나를 회장 남편이라 불렀다. 그 호칭은 아직도 어색했다. 나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확인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나라는 걸 확인하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내 자리를 만들어갔다. 회의에 앉아 말을 듣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나는 15년을 버텼던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예전 경비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뉴스에서 봤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나도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손목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나쁘지 않았다. 벽시계는 여전히 소리를 냈다. 틱, 틱.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갈 필요가 없었다. 아내도 나도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시간을 정해도 된다고.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인생이 뒤집힌 게 아니라 되돌아온 거라는 걸. 나는 돈을 얻은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았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 누군가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시간, 시계 소리에 쫓기지 않는 시간. 그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벽시계에 배터리를 갈았다. 그동안 그 시계는 멈추지 않게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았다. 시계는 잠시 후 조용해졌다. 집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시계 소리 없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시계 소리만이 친구였던 날들은 끝났다. 그리고 내 인생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